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5부 가운데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24번째 강의의 제목은 자기 닮음과 프랙탈 구조로서 지난 23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겠습니다. 자기 닮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확대하면 이 확대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같고, 또 확대한 것의 일부를 잘라 또 확대하면 그것이 다시 전체의 모습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대상에는 자기 닮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닮음 가운데서도 쪼꼬리 구조는 복잡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이어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쪼꼬리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자기 닮음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불교 교리의 핵심적인 개념은 공과 중도를 포함해서 일즉다, 다즉일 등 많은 불교적 개념들이 자기 닮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이 바로 그런 거죠. 자기 닮음을 말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 역시 자기 닮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이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는 또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끝없이 반복이 되겠죠. 마치 거울 두 개를 넣고 내 얼굴을 비치면 무한히 반복되듯이 나는 누군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이 화두는 무한히 반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작용도 이렇게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나, 그 인식하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소위 우리가 메타인식이라고 하죠. 메타인식을 하는 한 우리 마음은 프랙탈 구조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양으로 보려면은 역시 수학자들이 그려놓은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랙탈 도형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좀 일대 수학자들이 이상한 성질을 가진 곡선과 기하학적 도형을 고용했습니다. 어떤 곡선은 분명히 유한한 크기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그 길이가 무한한가 하면, 어떤 곡선은 단순히 선을 구부려 놨는데도 2차원의 평면사에 있는 모든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선이 2차원 평면에 있는 점들과 1대1 대응을 가진다면 그거는 그 선 자체가 2차원을 가진 거겠죠. 우리가 보통 선 하면 1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피아노 곡선은 선인데도 불구하고 차원이입니다. 어떻게 그런 곡선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곡선들은 변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모서리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변이라 그러면 이게 제 손가락이 사각형이 한 편이라면 한 편이고, 또 한 편이라면 만난 점이 꼭점인데, 이 편은 없고 점만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데, 프랙탈 도형의 차원은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은, 거기에 그림이 있죠? 코어 커브라는 것이 있는데, 직선이 있으면은 직선 3등분을 합니다. 3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걸로서부터 정삼각형처럼 하나 올려요. 그리고 또 선이 있으면 그걸 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정삼각형의 꼭지점 같은 것이 하나 생겼지만은 두 번 하게 되면 그 밑에 생기죠. 그걸 또 반복하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거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유한한 선이라는 건 남을 수가 없죠. 유한한 선 남으면 그것도 잘라서 이렇게 만들 테니까, 그러면 이 선들은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부분이 전체의 모습과 같아지게 됩니다. 보통 닮을꼴을 가진 도형의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프랙탈 도형에서는 그러한 기하학적인 성질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 프랙탈 도형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전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삼각형에서부터 그 선을 3분에 잘라서 가운데 똑바로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꼭지점 올리다 보니까 눈송이처럼 되는 거고,
그런 걸 모아놓은 거냐면 밑에는 지오펜스키 트라이앵글이 해가지고 이 삼각형에서부터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도려내는 겁니다. 계속 도려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도형들을 끝없이 반복했을 때 그때 그 도형들을 우리가 프랙탈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카르노 세트라는 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선이 있으면 3등분해서 가운데 점을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3분의 2가 남죠. 그 선도 또 잘라서 가운데 있는 3분의 1은 없애버리고 계속 없애버리면 결국 나머지는 점만 남겠죠. 근데 점인데도 불구하고 점이라면 0차원일 텐데 0차원이 아니고 이런 점들은 차원을 갖게 됩니다. 0.6차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피아노 커브라 그래가지고 저 커브는 어떻게 해서 면을 다 싸냐면 커브가 면을 다 막는데 거기 보다시피 제일 위쪽 오른쪽에 보면 선을 가다가 선 하나가 있으면은 이 선을 반드시 나눠서 중간에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올라서 내려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 선이 있기만 하면 계속 이런 걸 반복해야 해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거 선이 면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에 있는 점과 면에 있는 점이 1:1 대응하기 때문에 피아노 커브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2차원 선이 됩니다. 커브로서 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3차원 부피도 다 커버하게 돼요. 아래쪽 오른쪽 그림은 선이 3차원을 커버하니까 이 선은 3차원 선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선들은 기울기도 없고 차원도 애매한 이런 곡선은 단지 수학적인 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학자들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975년경에 만델브로트라는 수학자가 이 이상한 곡선들과 또 해안선이나 바위와 같은 실제 세계의 제멋대로 생긴 모양 사이에는 자기 닮음이란 공통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연 자체가 바로 이런 프랙탈 곡선을 닮았고 이 프랙탈 곡선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랙탈 기하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이런 프랙탈 곡선이 갖고 있는 어떤 기하학적 성질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해 본 결과 실제 자연은 프랙탈 구조를 갖는 것이 밝혀졌어요. 구름이나 산맥에는 전형적인 크기라는 거 없어. 작은 구름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는 큰 구름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닮음이죠. 우주도 은하가 모여서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이 모여서 초은하단이 모인 것처럼 어떤 계층 구조로서 자기 닮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노르웨이 남서부에 있는 해안선인데 이것을 꼬불꼬불한 해안선을 퓨어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퓨어르에 들어가 보면 또 퓨어르 안에는 또 퓨어르가 또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계층적 현상은 거의 무한히 반복되면, 뭐 실제로야 무한히 반복되지 않겠죠. 왜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십 킬로의 퓨어르가 몇 킬로짜리 퓨어르가 있고 그 안에 또 몇백 미터짜리 퓨어르가 있고 몇십 미터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본다면 거의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봐서 이 과연 무한히 반복되는 이 노르웨이 해안의 퓨어르의 길이가 얼마인가 묻는다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답을 할 수 없냐면은 이 해안선의 전형적 크기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를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킬로미터 단위를 재게 되면 그 해안선의 길이가 킬로미터 자의 값이 나올 거고 줄여서 100m 단위로 만든다면 이번엔 또 꼬불꼬불하게 해안선의 길이가 훨씬 길어지겠죠. 10m 단위로 잰다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로 잰다면 어떻게 돼요? 또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자의 그 눈금의 해상도에 따라서 해안선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킬로미터 단위로 재는 해안선의 길이는 미터 단위로 재는 해안선의 길이보다 훨씬 짧겠죠. 달리 설명하면 해안선을 덮기 위해서 크기가 델타인 상자를 몇 개를 덮느냐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해안선을 덮는 데는 더 많은 상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해안선의 길이는 상자의 수에다가 바로 그 상자의 한 변의 길이 델타를 곱한 거가 될 텐데, 해안선이 직선이고 1차원이라면 상자의 수는 델타에 반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면은 큰 상자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그냥 그 상자 하나가 될 텐데, 또 반쪽을 하게 되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해안선이 직선이고 1차원이라면 상자의 수는 분명히 상자 길이에 반비례할 텐데, 이렇게 측정한 길이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평평할 겁니다. 상자의 수와는 관계가 없어서 상자 한 개 갖고도 잴 수 있고 두 개도 잴 수 있으니까 상자의 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상자의 수를 갖다 놓고 해안선의 길이를 재봤자 상자의 그 길이와는 관계없이 평평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텐데, 만약 피올드 해안의 길이를 잴 때는 울퉁불퉁한 선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상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해안선의 길이와 상자의 수 사이에는 지난 강의 설명드린 것처럼 치수함수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둔다 로그로 표하면, 로그로 표시하게 되면 이와 같은 기울기를 가진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로그로 표현했단 말이 바로 로그를 거꾸로 만들면 그게 이제 지수함수로 되죠. 그래서 도표의 그래프는 어떤 기울기를 갖게 되고 그 그래프의 기울기 절대값이 바로 해안선의 프랙탈 차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노르웨이 해안선의 길이의 경우에는 그 차원이 1.5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5년 만델브로트는 이 이상한 곡선과 도형들의 쪽꼬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프랙탈의 말은 부스다는 뜻이죠. 그 쪽꼬리의 말인데, 그리고 쪽꼬리 기하기야말로 실제 세계의 불규칙한 면과 곡선의 특징을 잘 묘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랙탈이라는 것은 이 이상한 곡선이나 도형들이 정수 차원을 갖지 않고 소수값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부수하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문송이, 그러니까 별들의 분포, 주식이나 면화각의 변동, 심장의 박동, DNA 분자도 쪽꼬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델브로트는 자연인은 프랙탈이라고 말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접하는 사물 중 단순계는 지극히 드물고 대부분 복잡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더미 실험으로서 복잡계의 성질을 자세히 연구한 페르박은 말하기를 만델브로트의 업적을 가리켜서 갈릴레이 업적과 비교할 만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페르박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기 닮음과 쪽꼬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쪽꼬리는 자기 닮은 구조를 가지면서 그 차원이 소수값을 가지는 기하학적 동의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자기 닮음이 있다고 해서 쪽꼬리 구조를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직선이 있다 할 때 이 직선의 한 부분은 전체를 닮았지만 직선의 차원은 정수죠.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복잡계를 할 때는 자기 닮음과 쪽꼬리를 서로 혼용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닮음은 반드시 쪽꼬리를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닮음은 거의 모두 프랙탈 구조를, 거의 모두가 아니라 전부 프랙탈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쪽꼬리 기하학을 창시한 만델브로트는 자연은 프랙탈이라고 말한 것이며, 복잡계 이론이 전문가들도 흔히 자기 닮음을 가리켜 쪽꼬리 구조를 갖는다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쪽꼬리 구조는 자연현상, 수학 방정식 해, 인간의 마음 등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과 우주에 갖는 어떤 보편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쪽꼬리 구조를 본다면 이게 지금 브라운 운동이라 해가지고 물에다 꽃가루를 띄워내면 꽃가루가 움직이는 모양이니까 분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 모양이 바로 이 브라운 운동인데, 이걸 이제 직선이잖아요. 선이긴 하지만 여기 또 차원을 찾아보면 노르웨이 해안처럼 이것도 소수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아크릴판이 금이 간 모양이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쪽은 나무가지가 뻗는 모양입니다. 나무 또 번개가 치는 모양도 있죠. 뒤에 보면 번개가 치는 모양도 다 프랙탈 차원을 갖고 있는 어떤 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해안선의 길이를 나타낸 건데, 브로콜리도 어때요? 보면 자기 닮음을 갖고, 고사리도 어떻습니까?
전체 고사의 잎사귀가 부분과 닮았죠. 그 다음에 옆에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 그 산에 있는 바위산들이 사실 울퉁불퉁한 것들이 이런 세분해 버리면 이런 삼각형의 도형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쪼꼬리 가진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그 코 커브를 통해서 눈송이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쪼꼬리 구조죠. 그리고 해안선, 아까 노래 해안을 보다시피 이것도 쪼꼬리 구조를 갖는 것으로도 우리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라의 뭐 사건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또 주식의 변동 같은 것들이 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것들을 제가 한꺼번에 20여 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멋대로 이런 사건들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단순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재앙도 역시 단순한 패턴을 따라서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제멋대로라고 복잡한 것 같은데도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멱함수의 법칙입니다. 아까 제가 쪼꼬리 구조를 설명할 때 S가 R의 D승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다르게 고치면 N 이꼬르 10의 A-B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멱함수의 법칙이죠. 뭐냐면 구텐베르크 리히트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진이 발생 횟수와 지진의 강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 횟수는 에너지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지진의 에너지가 2배로 되면 발생 횟수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멱함수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은 지진이 세기와 발생 빈도를 이제 로그를 취해서 그려버리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 지수함수가 직선처럼 되니까 이렇게 가로축이 지진의 강도고 요 세로축이 지진의 그 발생 횟수인데 요 사이에 로그를 취해버리니까 아주 이렇게 직선을 보여주죠. 아주 그리고 이걸 직선이기 때문에 부분을 확대하면 계속 전체의 모양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의 발생 빈도와 크기의 사이 관계는 프랙탈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이 모래알만 이렇게 떠보는 게 아니라 냉동 감자를 벽에다 던져보기도 해요. 냉동 감자를 계속 벽에다 던져봤더니 감자가 쪼개지는데 감자 조각의 무게를 2배를 하면 감자 조각의 숫자는 6분의 1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조각이 다시 말해서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숫자가 6배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규칙이 있는 거죠. 멱함수의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면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더니 그것도 역시 멱함수의 법칙을 분포를 따라요. 구텐베르크 리히트 법칙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프라는 언어학자가 영어의 알파벳과 그것의 발당 빈도 사이에서 관계를 내봤더니 그것도 멱함수의 법칙이라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도시 크기와 크기 순서를 매겨본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숫자를 1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걸 2등이라고 해봤더니 그거 역시 멱함수의 법칙을 따라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에서 임계현상을 설명할 때 페이르박의 모래덜미 실험, 그 사라예보의 암살 사건, 인도양의 쓰나미, 그 다음에 1987년 검은우리 대주식 폭락,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다 서로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긴 하지만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멱함수를 법칙을 따른다는 공통적인 어떤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함께 묶어서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단순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나 복잡계를 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복잡하게 공부하고 살필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지식이 지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건 정말 묘해서 살펴봐도 모르겠는데 자의현상에서 복잡계 현상을 보면 내 마음이 그런 복잡계 현상을 닮아가지고 이것이 임계치에 이를 수도 있고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아주 묘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수행에 도움이 되죠. 적어도 불교 교리, 특히 연기 이치를 하는데
이런 복잡계에 관한 지식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그것이 사실 마음속에 있는 자기 닮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크게 실망하지 않고 뭐 또 실수하고 또 노력하고 또 실수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임계치에 있을 때는 내가 새로운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겠다 이 생각하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인생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면 우리 삶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반야를 이르지 못하더라도 작은 지혜는 생겨요. 그럼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인생은 뒤돌아볼 수 있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인생이 복잡계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을. 인생이 단순계라면 앞을 내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이 만드는 인생은 사실 자연보다 훨씬 복잡한 복잡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일어날지는 모르겠고 내가 내일 어떤 마음을 가질지도 잘 모를 겁니다. 자기 닮음은 우리의 마음작용이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걸 말해주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인생사는 알고 보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주의하자면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실수를 오늘 또 할 수 있고 오늘 했던 실수를 10년 뒤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고 잘 하겠다고 결심해도 계속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또 반성하죠. 그걸 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반성하고 고쳐가는 데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부의 작용이 바로 범부 인생이고 복잡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런 자기 닮음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닮음의 패턴에서 복잡계를 본다면 복잡계는 또 고도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도 알고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가다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잡계에서 고도의 질서가 창발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